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윤성희 작가의 웃는 동안입니다. 이 소설의 저자 윤성희 작가는 199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레고로 만든 집이 당선되면서 등단을 했습니다. 제50회 현대문학상, 제2회 올해의 예술상, 제14회 이수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그는 작가적 재능을 인정받았고 소설집으로는 레고로 만든 집, 거기 당신, 감기 등을 내면서 지금도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 웃는 동안은 4명의 젊은 청춘들의 좌충우돌한 이야기를 재미있는 글로 담아낸 단편소설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몇 번인가 크크거리며 웃기도 했었습니다. 재미있는 작품이니까요. 끝까지 감상해보세요. 그럼 소설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웃는 동안 윤성희.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조카의 휴대전화에는 129명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 삼촌은 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어? 나는 조카에게 새해가 되면 1년 동안 한 번도 통화를 하지 않는 사람의 번호를 지운다고 말해주었다. 내 휴대전화에는 34명이 저장되어 있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삼촌 걱정만 한 거 알아? 막내라 그래. 넌 장남이라 모를 거야. 내가 말하자 조카가 혀를 내밀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거 내가 알려준 거야. 너 5살 때. 나는 조카에게 그것 말고도 좋은 것을 많이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나보다 힘센 친구가 재수없이 굴 때 웃으면서 속으로 욕하는 방법 같은 거. 조카의 휴대전화에는 재미있는 이름이 많았다. 자기 아빠 이름은 도돌이표. 나와 17살 차이가 나는 큰형은 진짜 잔소리가 심했다. 나는 얼른 휴대전화를 꺼내 형의 이름을 도돌이표로 바꾸었다. 엄마 이름은 칼슘 보조제. 키가 작은 형수는 조카에게 하루에 우유를 석 잔씩 먹였다. 조카의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은 폴라로이드였다. 조카는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비밀이라고 했다. 비밀이라. 그다지 궁금하지 않았지만 나는 궁금한 척했다. 용돈을 자주 주지 못했지만 나는 삼촌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쯤은 알고 있다. 비밀을 많이 공유할 것. 담임은 뭐야? 조카가 휴대전화를 주고는 찾아보라고 했다. 힌트, 눈이 녹지 않아. 담임의 이름은 K2였다. 조회 시간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정상이 오를 때까지 최선을 다하자 라고 외친다나? 그 말을 듣자 나는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에도 운동장 조회를 서게 했던 교장 선생님이 생각났다. 교장은 엉덩이를 좌우로 비트는 우스꽝스러운 체조를 전교생에게 가르쳤다. 우리는 조회 시작 전에 반드시 그 체조를 해야 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그 해에 조카가 태어났다. 어린 나는 병원 신생아실에 누워있는 조카를 보면서 이런 결심을 했다. 이 삼촌은 이제부터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 될 거란다. 신문 기자가 조회 시간마다 체조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취재하러 학교로 찾아왔을 때 내가 웃는 이유는 그래서였다. 사진 기자가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환하게 웃는 내 모습을 찍어갔다. 교장은 신문 기사를 복사해서 각 교실의 게시판에 붙여놓도록 했다. 언젠가 나는 소개팅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전 신문에 나온 적도 있어요 라고 뜬금없이 말한 적이 있었다. 신문에 실린 사진을 본 뒤 교장은 내게 단상에 서서 체조를 하도록 했다. 단상에 서니 전교생이 내려다보였다. 체조의 첫 번째는 숨쉬기였는데 숨을 들이마시자 다시 뱉어지지 않았다. 얼굴이 붉어지는 게 느껴졌다.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는데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풍선이 되어 하늘로 날아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 순간
교장이 커다란 손바닥으로 내 등을 쳤다. 죄송해요. 체조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조카가 태어나서 웃은 거예요. 나는 교장에게 말했다. 그 말이 마이크를 타고 운동장 전체로 퍼졌다. 내 말에 전교생이 웃었다. 나는 눈을 감고 1800명의 웃음소리를 생각해 보려고 했다. 조카의 휴대전화에 나는 이런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F2. 이게 뭔 뜻이냐? 내가 묻자 조카가 고개를 흔들었다. 삼촌, 학교 다닐 적에 공부 못했지? 솔직히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F2는 철의 화학기호라고 조카가 설명을 해주었다. 삼촌이 철들기를 바라는 조카의 마음이야. 복수하는 마음으로 나도 휴대전화를 꺼내 조카의 이름을 F2로 바꾸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말했다. 그때 조카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폴라로이드? 조카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카가 통화를 하는 사이 나는 잠을 잤다. 그리고 이런 꿈을 꾸었다. 누군가 돋보기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아주 작아졌다. 개미처럼. 누군가 후 하고 입바람을 불자 내가 날아갔다. 날아가면서 나는 생각했다.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할 거라고. 친구들의 휴대전화에는 내가 어떤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을까? 처음 수영을 배우던 그때가 생각났다. 엄지발가락을 물에 대던 그 순간.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알린 사람은 조카였다. 영재는 단축번호 12번, 민기는 13번, 성민은 14번이었다. 그 중에서 전화를 받은 사람은 성민이 뿐이었다. 성민은 지난 일주일 동안 한 통의 전화를 받지 못해서 휴대전화에 내 전화번호가 찍히는 순간 반가워 소리를 질렀다. 영재의 전화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잠시 정지 중이라는 안내 멘트가 나왔다. 성민은 택시를 타고 영재에게로 갔다.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택시를 타다니 나는 좀 고마웠다. 영재는 라면을 먹는 중이었다. 먹을래? 영재가 성민을 보자 말했다. 아니, 오늘은 2개 끓였어. 먹어도 돼. 영재는 늘 라면을 1개 반만 끓여 먹었는데 라면을 1개 반 끓일 때 솜씨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다. 배고팠나 보네. 할 말 있으니 얼른 먹어. 영재가 라면을 먹는 동안 성민은 영재의 옷장을 뒤졌다. 왜? 너 여자 생겼냐? 옷 필요해? 영재의 옷장에서 가장 나은 옷은 무릎이 찢어진 청바지와 아디다스 티셔츠였다. 그나마 아디다스 티셔츠는 내가 영재에게 빌려준 다음 돌려받지 못한 거였다. 근데 전화는 왜 정지시킨 거야? 응, 엄마한테 해외여행 간다 그러고 용돈을 받았거든. 영재가 라면 국물을 마시면서 대답했다. 영재가 마지막 국물까지 마시는 것을 확인한 다음 성민은 영재에게 나의 죽음을 알렸다. 그 의사 새끼가 6개월은 산다 그랬잖아.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의사에게 어떤 복수를 해줄까 궁리 중이다. 영재가 들고 있던 냄비를 집어던졌다. 그리고 그걸 왜 이제 이야기해? 성민은 바닥에 던진 냄비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렇게 던질 거였잖아. 영재와 성민은 민기의 집으로 갔다. 이번에도 택시를 탔다. 2,800원이 나왔는데 성민은 5,000원을 내고 거스름돈도 받지 않았다. 민기는 또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다. 사흘째다. 민기 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이제는 놀라지도 않는 모양이었다. 아이의 침낭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어머니는 말했다. 영재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다. 민기야, 나 화장실 가고 싶다. 한참 후에 민기가 대답했다. 왔어? 화장실은 안방에도 하나 더 있어. 나도 왔어. 성민이도 화장실 문을 두드렸다. 둘은 민기에게 혹시 변기에 앉아 있냐고 물었다. 똥 누는 동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 뇌졸중으로 쓰러질지 모른다고 영재가 말했다. 민기는 아니라고 했다.
성민이와 영재가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동시에 말했다. 얼른 나와. 장례식장에 가야 해. 민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벌써? 응. 잠시 후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너 우니? 아니. 민기가 대답했다. 그냥 세수하는 거야. 걱정 마. 장례식장에 가기 전에 녀석들은 백화점에 들렀다. 병원에 입원하면서 우리는 이런 농담을 주고받았다.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살아있으면 100만 원씩 줄게. 그때 나는 내기에서 이길 것 같다며 웃었다. 친구들은 내게 적금 통장을 보여주었다.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붙는 적금 통장이었다. 그 적금을 녀석들은 아직 한 번밖에 붙지 못했다. 그 전에 내가 죽으면 멋진 양복을 입고 와. 선글라스도 끼고. 나는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은 검은색 양복을 3벌 샀다. 키가 큰 영재는 양복을 입으니 모델처럼 보였다. 신발이 등산화라 문제였지만 넌 이 나이 되도록 구두 한 켤레가 없냐? 작년에 새로 산 구두를 신고 나온 민기가 말했다. 넌 살이나 빼라. 성민이가 민기의 배를 손으로 툭 쳤다. 똑같은 와이셔츠를 사고 난 다음에 친구들은 선글라스를 살 것인지 말 것인지 회의를 했다. 사란 말이야. 나는 중얼거렸다. 난 선글라스는 도수가 안 맞아서 못 써. 어른들이 싸가지 없다 그럴 거야. 솔직히 난 돈이 없어. 치사하게. 녀석들은 선글라스는 생략하기로 했다. 사흘 동안 녀석들은 5번이나 육개장을 먹었다. 부의금함에 적금 통장을 넣는 걸 보았기에 나는 참았다. 영재는 술에 취한 작은아버지의 곁에 앉아서 5시간 동안 술 주정을 받아주었다. 형님이 얼른 와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고는 작은아버지는 영재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형님이요? 작은아버지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요. 할 수 없이 영재는 작은아버지가 들고 있는 전화를 대신 받았다. 여보세요? 영재가 이 한마디를 한 다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새벽이었고 빈소에는 사람들이 몇 명 남지 않았다. 저기요, 혹시 영어 할 줄 아시는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성민과 민기가 얼른 고개를 숙였다. 쏘리. 이렇게 말하고 영재는 전화를 끊었다. 작은아버지는 영재에게 수첩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여주면서 맞게 눌렸냐고 재차 물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내 아버지 번호라고 했다. 죽은 게 아니었어요? 나는 작은아버지에게 물었다. 작은아버지가 귀를 후볐다. 화장터에서 민기는 홍삼 드링크를 3박스 사서 조문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늘 미련한 놈이라는 말을 듣고 사는 민기에게 이런 면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발인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녀석들은 깜빡 졸았다. 옆에 앉은 영재가 성민을 깨웠다. 그리고 귓속말로 말했다. 너 코 골았어. 성민은 영재에게 방금 꾼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우리들은 모두 고등학생이었어. 셋이 철봉에 매달려 있었지. 체육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었어. 그러자 영재가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다. 호루라기는 어째서 호루라기로 불렸을까? 영재는 더 이상 성민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계속 호루라기, 호루라기 하며 중얼거렸다. 우리들은 휘슬 소리가 나자 턱걸이를 시작했어. 아무도 철봉까지 턱을 올리지 못했지. 철봉에 매달린 우리들은 허공을 향해 다리를 휘둘렀어. 8개의 다리가 문어 같다는 생각을 했어. 성민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는 갑자기 문어 다리가 몇 개인지 궁금해졌다. 너 우냐? 영재가 두 손으로 성민의 볼을 만졌다. 아냐, 턱걸이를 못하는 17살짜리 남자애들 때문에 그래. 성민이 말했다.
누군가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민기인지 궁금했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녀석들은 소나기를 만났다. 저기 정자가 있다. 영재의 말에 셋은 그곳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뭐야? 정자가 아니라 갈비집이잖아? 녀석들은 막 갈비를 먹고 나오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자판기 커피를 뽑았다. 커피는 공짜였다. 녀석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를 칭찬해 주었을 텐데. 그래서 나는 친구들에게 손뼉을 쳐주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은 공짜로 무엇인가를 얻는 거니까. 커피를 마시다 말고 민기가 말했다. 가서 보일러라도 돌려야 하지 않을까? 내 방은 비만 오면 금방 눅눅해졌는데 어찌나 심했는지 장마가 지나고 나면 도배를 새로 해야 했다. 아직도 집 열쇠를 화분 밑에 두었을까? 영재가 중얼거렸다. 녀석들은 넥타이를 풀어 양복 주머니에 넣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종이컵을 동그랗게 말아 휴지통을 향해 던졌다. 셋 다 노골. 언제나 그렇지 뭐. 민기가 말했다. 열쇠는 화분 밑에 없었다. 영재는 신발장을 열고 낡은 운동화 안에서 열쇠를 찾아냈다. 영재가 보일러 필터 청소를 했고 성민은 밀린 설거지를 했고 민기는 소파에 길게 누웠다. 도대체 민기 부모님은 어쩌자고 민첩할 민자를 붙여서 이름을 지어주었는지 모를 일이다. 하긴 영재의 부모님도 마찬가지다. 영재의 IQ가 우리 넷 중에서 가장 낮았으니까. 허리가 아프다. 소파에 누워있던 민기가 말했다. 소파는 가운데가 푹 꺼져 있었다. 10년 동안 그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잤으니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때 본 영화가 뭐였지? 성민이 말했다. 우리 모두 재수를 하던 때였다. 그 재수 생활이 이렇게 길게 이어질 줄이야. 우리는 모두 같은 학원에 등록했다. 그때부터 망한 거야. 영재는 우리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냥 헤어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여자 보는 취향이 같았다는 거지. 민기가 말했다. 아마도 봄이라 그랬을 거다. 수학 시간이었다. 1시간 수업을 하고 나면 겨드랑이가 땀으로 젖을 정도로 열심히 수업을 하던 선생님이었는데 그날은 2문제나 틀리게 풀었다. 물론 우리는 문제를 잘못 푸는 줄도 모르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고백한 것은 수학 선생님 자신이었다. 제가 오늘 2문제나 틀렸네요. 선생님은 곧 울 것 같았다. 그때 누군가가 괜찮아요 하고 말했다. 우리는 소리가 나는 쪽을 보았다. 거기 머리에 분홍색 핀을 꽂은 여자애가 앉아 있었다. 우리 4명이 동시에 짝사랑하게 될 여자애. 여자 때문에 남자들끼리 싸우는 모습은 보이지 말자. 민기가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시합을 하기로 했다. 첫 번째 경기는 달리기. 운동장 10바퀴를 돌기로 했다. 나는 새 운동화를 샀는데 괜히 샀다는 게 곧 밝혀졌다. 두 번째는 턱걸이. 어느 초등학생이 턱걸이를 하는 우리를 보고는 아저씨들 뭐 하세요? 하고 물었다. 세 번째는 줄넘기 오래하기. 네 번째는 뒤로 달리기. 그 경기는 4명이 동시에 넘어져 무승부로 처리했다. 씨름도 했다. 그건 힘이 센 민기가 승. 그렇게 해서 결국 시합에 이긴 사람은 영재였다. 우리는 돈을 모아서 영재에게 꽃다발을 사주었다. 그때 우린 좀 멋졌던 것 같아. 성민이 소파 팔걸이에 다리를 올린 채 바닥에 누웠다. 발냄새나. 민기가 코를 벌렁거렸다. 등이 따뜻해. 프로포즈를 하러 갔던 영재는 여자에게 꽃다발을 건네주지 않았다. 우리가 시합을 하는 동안 여자가 쌍꺼풀 수술을 했고 수술이 실패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실밥 자국이 보인다고 영재가 말했다. 우리는 영재를 위로하기 위해 술을 샀다. 난 아귀찜 처음 먹어봐. 영재는 엄청 안주를 먹어댔다.
술에 취한 영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옆 테이블로 걸어갔다. 그러고는 술을 마시던 남자에게 꽃다발을 건네주었다. 뭐야? 꽃다발을 건네받은 남자가 화를 버럭 내고는 꽃다발을 바닥으로 내던졌다. 둘이 멱살을 잡고 싸움을 시작했다. 우리는 싸움을 말리고 싶었지만 너무 취해서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했다. 영재의 주먹이 남자의 얼굴을 향하는 순간 술에 취한 성민은 이렇게 중얼댔다. 이 차는 어디로 갈 거야? 남자의 이가 하나 나갔다. 친척 중에 치과 의사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 사건 이후 영재는 치대를 목표로 공부를 하기도 했다. 아주 잠깐. 우리는 다음 달에 학원에 등록하지 못했다. 그 돈을 모아 합의금을 만들었지만 턱없이 모자랐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전단을 나눠주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전단에 적힌 월수입 500만 원이란 말에 혹해서 다단계 회사에 들어갔다가 12명의 동창들까지 덩달아 빚더미에 앉게 했다. 그때 우리는 많은 친구들을 잃었다. 우리 넷이 계속 친구가 될 수밖에 없던 까닭은 그래서였다. 다른 친구들이 없었으니까. 영재는 스쿠터를 훔쳐서 팔았다. 영재보다 더 소심했던 민기는 자전거를 훔쳤다. 나는 큰형의 자동차를 훔쳐서 팔았는데 때마침 큰형은 음주 단속에 걸려 면허 정지가 된 상태였다. 어찌어찌해서 합의금을 해결하고 나자 다시 수능을 볼 시기가 다가왔다. 그런데 누가 먼저 소파를 훔치자고 했지? 영재는 소파에 가로로 길게 누워있는 민기의 배 위에 엉덩이를 살짝 걸쳤다. 수능을 보던 날이었다. 수험증을 제출하면 영화가 공짜라는 말에 우리는 영화를 보러 갔다. 하지만 직원은 우리를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시험을 보고 오셔야죠. 치사한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돈을 내고 영화를 봤다. 4명의 남자가 나오는 영화였다. 히치하이킹을 해가며 여행을 다니는 장면을 보다 잠깐 졸았는데 눈을 떠보니 4명이 여전히 여행을 하고 있었다. 영화를 다 보고 우리는 극장 로비에 앉아서 잠깐 감상평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왜 여행을 다니는 거야? 내가 묻자 친구들이 넌 수능 안 보길 정말 잘했다 라고 대꾸했다. 여행을 다닌 게 아니라 자살하기 좋은 장소를 찾아다닌 거였다고 민기가 설명을 해주었다. 난 내가 자랑스러워. 한 번도 죽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 나도. 난 아닌데. 솔직히 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자동차를 몰래 팔았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도 큰형은 내게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그 후로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이 소파 멋지네 라고 누군가 말했다. 아마 영재 아니면 민기였을 거다. 초록색이었는데 팔걸이에 담뱃불 구멍이 난 흔적이 있었다. 확실히 난 아냐. 영재가 자기는 소파를 훔칠 때 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말했다. 나도 아닌데? 그러고 보니 내가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담뱃불 구멍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다가 그 소파를 훔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관객을 졸게 만들었으니 영화값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니 대신 이 소파를 들고 가자. 내 말에 친구들이 박수를 쳤다. 나와 성민이 앞에서 들고 영재와 민기가 뒤에서 들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자 우리는 소파 수리공이다. 내 뒤에서 영재 아니면 민기가 말했다. 그래서 나는 우리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솜씨가 좋은 소파 수리공이라는 생각을 했다. 고치려면 좀 오래 걸리겠는걸? 성민이 큰 소리로 말했다. 성민의 말을 듣고 극장 입구에 서 있던 관객들이 길을 내주었다. 이불 말고는 아무것도 없던 내 자취방이 근사해 보인 것은 그날 이후였다. 녀석들은 서로 소파를 갖겠다고 싸웠다. 가위바위보로 결정할까? 성민의 말에 나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은 전혀 우리답지 않은 일이었다. 어제 뭐 했는지 이야기해보자. 가장 재미있는 일을 한 사람이 갖게. 영재가 말하자 민기가 영재의 뒤통수를 때렸다. 그 순간 나도 같이 때렸다. 이 바보야, 어제 장례식장에 있었잖아. 친구들을 보고 있자 누가 먼저 군대를 갈 것인지 내기를 하던 시절이 생각났다. 우리가 한 내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기였다. 우리는 꽃집에 가서 똑같은 나무가 심어진 화분을 샀다. 가게 주인은 봄이 되면 연분홍색 꽃이 핀다고 했다. 이 나무를 죽이는 놈이 먼저 군대 가는 거다. 다음 해 봄에 4개의 화분에서 모두 꽃이 피었는데 영재의 것만 꽃 색깔이 달랐다. 노란색 꽃이 핀 걸 보고 민기는 영재가 물 대신 오줌을 누웠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을 했다. 꽃나무를 길러서 그런 건지 그 해에 우리는 정말 착한 아이들이 되었다. 심장병 어린이를 도웁시다 라는 프로그램에 3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익명으로. 아직도 민기네 베란다에는 그 꽃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또 누구의 귀지가 가장 클까 내기를 하기도 했다. 성민이 이겼는데 새끼 손톱만한 귀지가 나왔다. 우리는 부상으로 손톱깎이 세트를 선물했다. 소파에 누워있던 민기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좋은 아이디어 있어? 그러자 민기가 대답했다. 오줌 말이여. 화장실에서 오줌을 두다 말고 민기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가장 바보 같은 놈이 갖기로 하자. 녀석들은 자기가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언제였는지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우선 영재의 이야기. 중학교 2학년 때였을 거야. 추석날 보름달을 보려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 우리 동네에는 가로등이 몇 개나 있을까? 그래서 그 가로등을 모두 세어봤지. 사흘이 걸렸어. 다음은 민기가 말했다.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한 거. 민기의 말에 모두들 우우 하고 야유를 보냈다. 그런 말은 50대가 되면 하자. 영재가 말했다. 그럼 난 조금 이따 할게. 민기는 눈을 감고 무엇인가 생각하는 척했다. 성민은 이렇게 말했다. 중학교 때 도보 여행을 갔던 거, 반찬 투정을 절대 하지 않은 거, 외박을 하지 않은 거, 이 3가지 빼고 난 늘 바보 같아. 성민의 말이 끝나자 민기가 아 하고 말문을 열었다. 구글 어스를 보는 일. 아직 가보지 못한 나라의 골목길을 보고 있으면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져. 나도 말했다. 목욕탕에 가서 낯선 사람에게 등 좀 밀어달라고 한 번도 말해보지 못했다고. 그럴 때 내가 참 바보처럼 느껴진다고. 영재는 민기의 이야기가 가장 바보 같았다고 했고 민기는 영재의 이야기가 가장 바보 같다고 했다. 성민은 자신의 이야기가 가장 리얼리티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규칙이 있었다. 그래서 성민은 영재와 민기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라고 했다. 영재는 성민을 가리키며 너 같은 친구를 둔 게 내가 바보라는 증거다 라고 외쳤다. 그때 민기가 책상 위에 있던 액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뭐가 좋은지 웃고 있다. 액자에는 우리 넷이 찍은 사진이 있었다. 재작년에 넷이 같이 차렸다가 망한 조개구이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식당에서 우리들은 조개를 구워 먹었다. 손님이 많아 보이기 위해서 둘씩 나눠 앉아서는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굴기도 했다. 성민이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액자 위로 수건을 던졌다. 그리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민기 승. 소파는 네 거야. 소파를 들자 그 밑에서 내가 아끼던 CD가 나왔다. 그동안 나는 그 CD를 성민이 훔쳐갔다고 생각했다. 괜히 성민에게 미안해졌고 그래서 나는 성민이 CD를 주워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고도 화를 내지 않았다. 옥상에서 빨래를 걷던 아주머니가
초록색 소파를 들고 가는 3명의 남자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근데 택시를 타야 하나? 영재가 말했다. 그래야지. 성민이 대답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빈 택시가 다가왔다. 기본 요금이면 가는 거리인데 택시기사는 10,000원을 달라고 했다. 이까짓 것쯤이야. 그냥 걷자. 국토 순례를 한 적이 있는 성민이 택시기사를 그냥 보냈다. 그렇게 당당하게 굴고서는 5분도 못 가서 잠깐만 쉬자 라고 말한 사람은 성민이었다. 가로수 아래에 소파를 놓고는 셋이 앉았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민기가 말했지만 아무도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지는 않았다. 녀석들 앞으로 노란색 가방을 맨 아이들이 풍선을 들고 지나갔다. 아저씨 뭐 하세요? 라는 질문을 30번쯤 받았다. 그때마다 영재는 이건 움직이는 자동차야. 잠깐 쉬는 중이지. 하고 말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말고 몇몇 아이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는 소파 앞에 쪼그리고 앉아 움직이질 않았다. 뭐 하는 거니? 성민이 물었다. 자동차 움직이는 거 보려고요. 핸들은 어디 있어요? 비가 올 땐 어떻게 운전해요? 결국 영재는 아이들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했다. 한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연달아 다른 아이들도 울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죠? 민기가 아이들을 따라 울었다. 그러게 말이야. 민기가 울자 아이들이 울음을 뚝 그치고는 놀라 달아났다. 민기 어머니가 현관 앞에 서 있는 녀석들에게 소금을 뿌렸다. 그 바람에 나는 민기네 집에 못 들어갈 뻔했다. 민기네 거실에는 물소가죽으로 만든 소파가 놓여 있었다. 그 옆에 내 소파를 놓으니 내 방에서는 그렇게 근사하던 소파가 초라하게 보였다. 소파에 묻은 얼룩이 선명하게 보였고 담뱃불 구멍도 더 크게 보였다. 화장실에 놓을 거예요. 민기가 말했다. 민기 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있던 훌라후프를 들어 민기에게 던졌다. 절대 안 돼! 그리고 5분 후 녀석들은 민기네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민기 어머니에게 일장연설을 들었다. 너희들은 식구들 외식할 때 밥값 한번 내본 적도 없지? 민기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성민은 이런 생각을 했다. 우리 식구들은 외식할 때 나를 데려가지도 않아요. 저거 들고 나가라. 민기 어머니가 마지막 말을 하고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곧이어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내가 여기서 안 나가고 싶은 심정이야. 민기가 화장실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그러고 나서 녀석들은 다시 소파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소파를 나르는 녀석들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거 버릴 거면 재활용 수거 스티커 붙여야 해요. 영재가 가게로 가서 캔커피 3개를 사왔다. 그리고 뚜껑을 따서 친구들에게 건네주었다. 녀석들은 슈퍼마켓 앞에 있는 파라솔 옆에 소파를 내려놓고는 커피를 마셨다. 내가 가져가겠다. 영재가 말하자 성민은 영재가 커피를 사오는 것을 보고는 이미 짐작했다고 했다. 이번에는 영재가 앞에서 소파를 들었다. 뒤에 있는 성민과 민기가 번갈아 가면서 소파를 잡고 있는 손을 놓았다. 그때마다 영재는 말했다. 누가 소파에 앉아 있는 것 같아. 사실 나는 계속 소파에 앉아 있었다. 가끔 뛰기도 했고. 와이셔츠 깃이 땀에 젖기 시작했다. 민기가 와이셔츠의 단추를 2개나 풀었다. 성민이 양복 윗도리를 벗어 소파에 올려놓았다. 흰 와이셔츠에 붉은색 얼룩이 보였다. 육개장 국물일지도 모른다. 영재의 자취방은 3층에 있었는데 계단은 좁고 가팔랐다. 코너를 돌다가 소파 다리가 난간에 부딪혔다. 그래도 그렇게 싸구려 소파는 아닌가 봐. 생각보다 튼튼하네. 부딪힌 소파 다리를 살펴보던 민기가 말했다. 영재의 방은 너무 좁았다. 의자를 놓을 곳이 없어서
침대를 의자 대신 사용할 지경이었다. 그곳에서 영재는 몇 년째 구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다. 어디에 놓자는 거야? 성민이 말했다. 그건 그렇고 환기 좀 시켜라. 이게 무슨 냄새냐? 민기가 창문을 가리켰다. 열어봤자야. 바로 벽이거든. 영재는 구석으로 던져진 냄비를 주워 싱크대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에 소파를 놓을 수 있을 거야. 라며 영재는 바닥에 널려있는 책들을 발로 밀었다. 소파를 놓자 영재의 방은 조금의 틈도 남지 않았다. 침대에서 화장실을 가려면 소파를 넘어야 했고 밥은 싱크대에 서서 먹어야 했다. 안 되겠다. 민기가 고개를 저었다. 나도 고개를 저었다. 내가 가져가야겠다. 성민이 말해 영재는 소파에 누워 일어나지 않는 걸로 답을 대신했다. 민기와 성민은 영재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민기와 성민도 영재의 침대에 누워 영재가 먼저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다가 셋은 잠이 들었다. 그 사이 나는 잠시 여행을 갔다 왔다. 조카는 폴라로이드를 만나서 내 흉을 보고 있었다. 나는 조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돌아왔다. 잠에서 깬 영재는 아침이 되어도 해가 들어오지 않는 자신의 방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소파의 쿠션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내가 양보한다. 이거 네가 가져. 영재는 자고 있는 성민을 발로 찼다. 가파른 계단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힘들었다. 올라갈 때 부딪혔던 난간에 다시 한번 소파를 부딪혔다. 소파 다리에 깊게 흠집이 났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삼각김밥과 바나나 우유를 먹으며 길을 가던 초등학생을 만났다. 초등학생이 물었다. 그 소파 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우린 소파 수리공이야. 그러자 초등학생이 김밥을 씹다 말고 삼키고는 반갑다고 말했다. 아이는 3대째 소파를 만들고 있는 집의 장남이었다. 녀석들은 아이를 소파에 태워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다. 교실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더니 자기네 반에 다리를 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보기가 부끄럽다며 아이는 정중히 거절했다. 학교까지 온 김에 내기 한 판. 녀석들은 소파를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에 내려놓았다. 성민이 농구 골대 아래에 버려진 바람 빠진 농구공을 집어들었다. 한 사람 앞에 10번씩 던지는 거다. 민기는 한 골도 못 넣었다. 영재가 3골, 성민이 2골. 셋이 농구를 하는 동안 잠자리가 날아와 소파에 앉았다. 가을도 거의 지났는데 웬 잠자리지? 민기가 소파를 향해 살금살금 다가와 손을 뻗었다. 잠자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혹시 녀석이 온 건가? 나비로 환생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잠자리는 처음 들어봐. 영재와 성민이 운동장 바닥에 앉아 턱을 괸 채 잠자리를 바라보았다. 이 바보들아. 나는 혀를 내밀고 고개를 흔들었다. 그때 바람이 불었고 잠자리가 날아갔다. 셋은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잘 가. 녀석들은 소파를 들고 다시 길을 걸었다. 리어카에 폐지를 싣고 가던 할아버지가 가는 데까지 태워주겠다고 해서 리어카에 소파를 올려놓았다. 셋이 뒤에서 리어카를 밀었다. 사거리에서 헤어지면서 민기는 지갑에서 지난 복권을 꺼냈다. 종이라곤 이것밖에 없어요. 민기는 복권 3장을 할아버지의 리어카에 올려놓았다. 아이고, 무거워진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웃었다. 녀석들은 세차장 앞에 소파를 놓고는 세차하는 걸 구경했다. 나는 물이 싫어졌어.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 구경을 했지. 또 녀석들은 중고 가구점에 들러 소파의 시세도 알아보았다. 간판 청소를 하는 아주머니에게 잠깐 소파를 빌려주기도 했다. 소파에 물이 묻었고 그걸 말리기 위해 녀석들은 일부러 골목길을 돌았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다. 셋은 소파를 들고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달렸다.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다. 옆에서 어린 손녀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할머니의 다른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비닐봉지에서 사과 하나가 나와 도로로 굴러갔다. 사과 위로 트럭이 지나갔지만 사과는 멀쩡했다. 사과는 흰색 승용차를 피했고 오토바이를 피했고 택시를 피했다. 나는 사과가 중앙선까지 굴러가는 것을 보았다. 사과는 노란 선 안에 멈추었다. 그 사이 민기가 할머니를 들어 소파에 누웠다. 영재가 양복 윗도리를 벗어 동그랗게 만 다음 할머니 머리에 괴어주었다. 성민은 119에 전화를 걸었다. 나는 계속 사과를 구경했다. 중앙선에 멈춘 사과는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빨간 사과였다. 119 구급대가 오기 전에 할머니는 정신을 차렸다. 아가, 괜찮단다. 할머니는 울고 있는 손녀에게 말했다. 구급대원들이 병원에 가서 정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한사코 집에 가야 한다고 우겼다. 그때 민기가 할머니의 귀에 대고 무어라 말을 했다. 그러자 할머니가 말없이 구급차로 옮겨 탔다. 사과 봉지를 여전히 손에 꼭 쥐인 채로. 뭐라고 했어? 영재와 성민이 물었다. 비밀이야. 민기가 말했다. 궁금한 걸 참지 못하는 영재와 성민이는 이제부터는 자기 둘이서 소파를 들겠다고 민기에게 제안을 했다. 그럼 도착하거든 말해줄게. 성민이는 5층 건물의 옥상에 살았다. 다행히 4층까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었다. 성민이의 문 앞에는 이런 쪽지가 붙어 있었다. 성민아, 방세 2달 밀렸다. 25살이 되던 날 성민은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방세를 내고 살게요. 대신 잔소리하지 마세요. 성민이는 아버지가 붙여놓은 쪽지를 떼면서 말했다. 민기야, 잔소리 듣는 게 더 낫단다. 성민은 손으로 소파의 길이를 쟀다. 13뼘이었다. 아까 말이야,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 손녀가 구급차를 타보고 싶대요. 성민은 방으로 들어가 소파를 어디에 놓아야 좋을지를 생각해 보았다. 그때 밖에서 영재와 민기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성민은 창을 열고 옥상에 서 있는 친구들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 옆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초록색 소파도. 성민은 이렇게 중얼거렸다. 저기에 두는 것도 괜찮겠어? 소파를 옥상에 두겠다고 하자 영재가 잠깐만 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민기가 옥상 한쪽 귀퉁이에 쌓여있는 화분들과 널빤지를 가지고 탁자를 만들었다. 물에 젖었다가 바람에 말랐다가를 반복한 널빤지는 심하게 뒤틀려 있었다. 거기에 뭘 올려놓을 수나 있겠어? 성민이 말하자 민기가 소파에 앉아서 널빤지 위로 발을 올려놓았다. 이렇게 발을 올려놓을 수 있지. 성민도 민기 옆에 앉아서 널빤지 위로 발을 올려놓았다. 우리 집에 있는 화분 여기다 가져다 놓아야겠다. 민기가 말했다. 잠시 후 영재가 파라솔 2개를 양쪽 겨드랑이에 낀 채 돌아왔다. 그게 뭐야? 어디서 났어? 영재가 파라솔을 펼쳐 우산처럼 쓰고는 옥상을 한 바퀴 돌았다. 아직 실력이 녹슬지 않았나 봐. 훔쳤어. 파라솔을 어떻게 고정시켜야 할지를 놓고 녀석들은 의견이 분분했다. 민기는 소파 등받이에 파라솔 다리를 붙여버리자고 했고 성민은 빨랫줄에 파라솔을 묶어놓자고 했다. 그래도 모처럼 영재가 이름값을 발휘했다. 가장 큰 화분 2개를 가지고 와서는 거기에 파라솔을 묻었다. 그리고 파라솔을 심은 화분을 소파 양쪽에 두었다. 셋은 다시 소파에 앉았다. 파라솔과 파라솔 사이로 하늘이 보였다. 호치키스. 민기가 중얼거렸다. 뭐야? 영재와 성민이 물었다. 나는 이상하게 호치키스라고 말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
왜 그럴까? 민기가 다시 호치키스 하고 나지막히 말했다. 그러자 영재가 누구나 자기만의 주문이 있는 법이야 하며 민기의 어깨를 두드렸다. 껌으로 막힌 열쇠구멍. 그게 내 주문이야. 성민이 말했다. 나는 눈을 감고 통조림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어느 공장의 풍경을 그려보았다.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나는 수십만 개의 통조림을 만드는 공장의 기계를 상상해보곤 했다. 그러면 금방 배가 고파졌다. 먹을 거 없냐? 민기가 물었다. 성민은 4층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내려갔다. 맛있는 것 좀 가져와. 성민이 뒤통수에 대고 영재가 말했다. 민기가 영재의 다리에 머리를 베고는 소파에 길게 누웠다. 이 눕는 버릇 언제 고칠 거야? 영재가 다리를 떨었다. 민기의 머리도 덩달아 흔들렸다. 멀미나. 성민이 양손에 쇼핑백을 들고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뒤틀린 널빤지 위에 음식들을 올려놓았다. 녀석들은 잡채와 동태전, 고추전과 고사리 무침을 먹었다. 우리 다시 식당 차려볼까? 젓가락을 두고 손으로 동태전을 집어먹던 민기가 말했다. 영재가 당면 한 가닥을 들어서 민기의 얼굴로 던졌다. 같이 망하기 싫어. 당면이 민기의 얼굴에 붙어버렸다. 성민이 낄낄대며 웃었다. 영재가 성민의 얼굴로도 당면을 던졌다. 성민은 당면을 피했다. 당면은 성민의 옆에 서 있던 내 몸을 통과한 뒤에 옥상 바닥으로 떨어졌다. 성민도 당면 한 가닥을 집어 영재에게 던졌다. 민기가 두 친구의 얼굴로 동태전을 던졌다. 영재와 성민이 동시에 민기에게 고사리 무침을 던졌다. 음식들이 소파 위로 떨어졌다. 성민이 던진 시금치가 민기의 인중에 붙었다. 수염 같다. 민기가 시금치를 떼어 입에 넣었다. 수염 맛이 시금치 맛하고 똑같아. 민기의 말에 녀석들이 웃기 시작했다. 녀석들은 두 손을 배꼽에 대고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면서 마치 처음 웃어보는 사람처럼 웃었다. 웃는 동안 녀석들은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갔다. 민기는 15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살이 빠져 있었다. 수염을 길렀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렸다. 그 모습이 보기 좋아 민기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다. 한적한 국도변에서 민기는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했다.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다. 바람 빠진 타이어를 바닥에 내려놓고 민기는 그 위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평화로운 날들이야 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민기는 생각했다. 영재는 하루에 알약을 15개씩 먹어야 하는 아저씨가 되어 있었다. 시험 공부를 하도 많이 했더니 상식 백과사전을 거의 통째로 외울 지경이 되었고 텔레비전 퀴즈 프로그램에 나가 퀴즈 왕이 되었다. 상금이 4,500만 원이었다. 성민은 눈을 감고 웃다가 나를 만났다. 잘 있었니? 응, 잘 있었어. 우리는 인사를 했다. 나는 성민에게 소파를 잘 간직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성민을 하나도 닮지 않은 딸이 소파에 오줌을 싸기도 했고 화가 난 부인이 소파 다리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고 술에 취한 성민이 소파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그런데 우린 어떻게 만난 거야? 성민이 내게 물었다. 나는 사실대로 말해주었다. 너도 죽었거든. 자신이 40을 넘지 못하고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성민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나도 녀석들을 따라 웃어보았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으로 잠깐 여행을 갔다 왔다. 세상에. 거기에서 학교 교장실에 들어가 소파를 훔치는 4명의 아이들을 만났다. 웃음을 그친 녀석들은 조금 전에 자신들이 왜 웃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웃고 난 후에 녀석들은 이런 자신감이 들기 시작했다. 이제는 공중부양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야기가 무척이나 경쾌하고 밝고 우스꽝스럽기도 한데 왠지 거기에서 슬픔이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원래 4명의 사총사 단짝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의 한 친구가 죽은 거예요. 이들의 나이대가 한 20대 초반쯤 되었을 거라 여겨지는데요. 이들에게도 친구의 죽음은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큰 충격이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3명의 친구들의 단짝 친구를 떠내보내는 방식이 일반적인 것과는 많이 다르죠. 이들은 죽은 친구의 소파를 들고서 여행을 하는데요. 민기의 집에도 들르고 영재의 집에도 들르고 마지막엔 성민의 집에 가서 드디어 소파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파 여행을 하는 동안 죽은 친구도 같이 동행을 하죠. 물론 그들 눈엔 보이진 않았지만 소설 속에서 나라고 지칭한 이가 바로 그입니다.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죠? 결국은 4명의 완전체 친구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장난을 치고 시답잖은 농담을 하면서 서로 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친구의 영원한 부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어울립니다. 제가 보기에 이들의 모습은 그 어떤 장례식보다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떠나는 친구도 자신의 죽음이 슬프다거나 아프다거나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와 같이 늘 같이 있듯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자신을 생각해 주기 때문이죠. 이 소설을 보면서 몇 년 전에 개봉했었던 이병헌 감독의 영화 스물이라는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너무나 엉뚱하고 너무나 대책 없이 즐거운 20살 청년들의 인생 성장 스토리였는데 저는 너무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명의 친구들의 엉뚱발랄한 이야기 재미있게 감상하셨나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감상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윤성희 작가의 웃는 동화를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창밖에 빗소리가 두드려 너와 난 마지막 그날처럼 우산 없이 걷던 그 거리엔 아직도 네 향기가 남아있어. 차가운 빗방울이 스며들어 가슴 한켠 적셔오는 밤 혼자 남은 이 방 안에서 네 이름을 불러본다. 돌아올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네가 보고 싶어져. 비가 오면 더 선명해지는 우리의 마지막 모습. 비가 내려 너를 지워도 흐려지지 않는 기억들. 젖은 머리로 돌아서던 그때 그 눈빛이 아파와 이별이란 두 글자보다 더 아픈 건 너의 부재. 비 내리는 오늘도 난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함께 걷던 길 모퉁이마다 네 웃음소리 들리는 것 같아. 우산 속에 숨어있던 너의 따뜻했던 온기까지 잡을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손을 뻗어보게 돼. 빗속에 더 선명해지는 너의 마지막 인사. 비가 내려 너를 지워도 흐려지지 않는 기억들. 젖은
글자보다 더 아픈 건 너의 부재. 비 내리는 오늘도 난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시간이 약이 된다 했지만 더 깊어지는 그리움뿐. 비긴 하늘 아래서도 난 여전히 네 안에 있어. 비가 내려 너를 지워도 사라지지 않는 사랑아. 마지막 안녕도 못한 채 떠나보낸 게 후회돼. 이별이란 두 글자보다